저는 올해 69,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혼자 산 지도 어언 10년이 다 되어가는 한명숙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보고 아들, 며느리 잘 둬서 호강한다며 부러워들 하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 이렇다 저렇다 긴 말을 덧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속 사정이라는 게 겉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니까요.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교장으로 정년퇴직했고 남편이 남겨준 작은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덕에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릴 일 없고 오히려 아쉬운 소리하는 아들네 살림을 이따금씩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았어요. 제 아들 지석이는 어릴 적부터 심성이 참 고왔습니다. 너무 고와서 탈이었지요. 우유부단하고 귀가 얇아 늘 손해를 보고 사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30 넘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아이가 바로 며느리 이민지였습니다.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싹싹하고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어머님, 제가 아들 하나 더 생긴 셈 치고 잘 모실게요 하고 말하는데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요. 며느리는 실제로도 제게 참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들러 손수 만든 반찬을 냉장고 가득 채워놓고 갔고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면 제 자랑을 입이 마르도록 늘어놓아 저를 으쓱하게 만들어주곤 했어요. 효분았네, 효분았어. 이웃들의 칭찬이 자자했지요. 하지만 저는 가끔, 정말 아주 가끔씩 며느리의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무언가를 느끼곤 했습니다. 살갑게 어깨를 주무르다가도 거실 한쪽에 놓인 자개장을 무심코 훑는 그 눈빛, 제 건강을 염려하는 듯 하다가도 은근슬쩍 연금 액수를 떠보는 그 교묘한 질문들, 그 모든 것이 제 안의 경고등을 희미하게 깜빡이게 만들었지요. 평생 수천 명의 아이들을 상대하며 사람 보는 눈이 제법 날카로워졌다고 자부했는데 그런 제 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저 완벽함은 잘 훈련된 연기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애써 그 감을 눌러왔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좋다고 택한 아이인데 제가 불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날도 며느리는 양손 가득 장을 봐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에 손수묵을 쑤어 만든 도토리묵 무침까지. 식탁이 아주 진수성찬이었어요. 어머님 입맛 없으실까봐 걱정돼서 좀 만들어 왔어요. 지석 씨도 어머님이 해주신 갈비찜이 제일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이고, 뭘 이렇게까지 해왔니? 너도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피곤하긴요. 어머님 맛있게 드시는 것만 봐도 저는 힘이 나는걸요. 어서 드셔보세요. 민지는 제 밥그릇 위로 가장 부드러운 갈빗대 하나를 올려주며 살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갈비를 뜯으며 아들 녀석의 안부를 물었지요. 지석이 사업은 좀 어떠니? 제 말에 민지의 젓가락질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곤 금세 슬픈 표정을 지어 보이며 길게 한숨을 내쉬더군요. 어머님. 말씀 마세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성실하게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우리 지석 씨 밤낮으로 뛰어다니는데도 영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어떡해요. 옆에서 보는 제가 다 속상해 죽겠어요. 어제는 글쎄 자다가 말고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요. 그 소리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 있죠. 저렇게 기가 죽어 있는 걸 보니 아내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럴 때일수록 집에서라도 푹 쉬고 기운을 차려야 하는데 저러다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걱정이에요.
민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굴 것처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건 명백한 신호였어요. 어머니, 아드님 사업이 힘드니 금전적으로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하는 무언의 압박이었지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저렇게 아들을 방패 삼아 제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요. 저는 모르는 척 딴청을 부렸습니다. 그래,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기운을 내는 법이다. 이 갈비찜 좀 싸서 보내렴. 지석이 먹이라고. 네, 어머님. 민지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외면했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석이의 사업은 처음부터 무리한 투자와 허황된 꿈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반대하며 말렸지만 민지가 옆에서 요즘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성공한다며 바람을 넣는 바람에 아들 녀석이 고집을 꺾지 않았지요. 결국 얼마 되지 않아 사업은 휘청이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저는 적지 않은 돈을 융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건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의 씀씀이와 허영심의 문제라는 걸 깨달은 뒤부터는 저도 더 이상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지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거실을 정리하던 제 등 뒤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저기 안방 앞에 있는 상가 건물 말이에요. 요즘 그 동네가 그렇게 뜬다면서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주변 시세가 엄청 올랐다고 하던데요. 저는 들고 있던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요. 글쎄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 세입자들이 꼬박꼬박 월세만 잘 내주면 그만이지. 에이, 어머님도 다 알아보고 계셨으면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파셔도 처음 사셨을 때보다 몇 배는 남는다고 하던데요. 든든하시겠어요, 어머님. 든든하긴. 세금 떼고 못 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그래도요. 저랑 지석 씨는 어머님만 보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저희 뒤에 떡 버티고 서 계시니까요. 그 말은 어머니 재산이 곧 저희 재산이니 잘 관리해 주세요 하는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텔레비전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민지는 잠시 더 거실을 서성이다가 제게서 더 이상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조용히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럼 가볼게요. 반찬 맛있게 드시고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관문을 닫고 나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아이의 머릿속에는 온통 돈 생각뿐이구나. 아들 녀석은 과연 알고 있을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아마 모르겠지요. 제 아들은 그렇게 영악한 아이가 못 되니까요.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고 설거지를 마저 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고요한 집안에는 오직 물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민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더 높은 살랑거리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저 민지예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 막 먹었다. 무슨 일이냐? 다름이 아니라요, 어머님. 제가 봉사활동하는 곳에서요. 이번 주말에 강원도로 1박 2일 봉사를 가기로 했거든요. 연탄도 나르고 독거 어르신들 집도 고쳐드리고요. 좋은 일 하는구나. 그런데요, 어머님. 저희 봉사팀 차가 좀 낡아서 장거리 운전하기가 불안해서요. 혹시, 정말 혹시인데 어머님 차를 하루만 빌릴 수 있을까요? 저희 짐도 많고 사람도 여러 타야 해서요. 어머님 차가 크고 안전하잖아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차는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제게 마지막으로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숨결이 깃든 유품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에게조차 쉽게 운전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아끼는 제 마음을 며느리도 익히 알고 있을 터인데 저렇게 대뜸 빌려달라고 하니 당황스러웠어요. 그건 좀 곤란한데. 니들도 알다시피 내가 그 차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죠, 어머님.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더 조심스럽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말 딱 하루, 아니 이틀만요. 제가 정말 제 몸보다 더 소중하게 조심조심 다룰게요. 네, 어머님. 민지는 특유의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저를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이번에는 아들 지석에게 전화를 바꾼 모양이었어요. 곧이어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석이에요. 민지가 좋은 일 한다는데 좀 빌려주세요. 어머니 차가 제일 안전하잖아요. 저도 같이 가서 거들기로 했어요. 저희가 정말 조심히 잘 타고 올게요. 아들까지 나서서 저렇게 말하니 더 이상 거절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좋은 일 하는데 쓰겠다는데 매정하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다.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빌려줄 수가 있나? 내일 오전에 와서 가져가거라. 정말요, 어머니? 와,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 전화기 너머로 환호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습니다. 왜일까요? 좋은 일에 차를 빌려주는 것뿐인데 마치 제 목숨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했습니다. 그저 기분 탓이려니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는 싱글벙글한 얼굴로 저희 집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차 키를 건네며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절대 과속하지 말고 운전 조심해야 한다. 특히 밤길 조심하고.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 차보다 더 애지중지할게요. 그럼 잘 다녀오겠습니다. 민지는 제 손에서 차 키를 받아들고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평소와는 다르게 유난히 섬뜩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건 왜였을까요? 마치 가면을 쓴 배우가 억지로 웃는 것처럼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지우며 멀어져가는 제 차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이틀 뒤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아들 내외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민지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민지는 다짜고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민지를 일으켜 세웠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그래? 차가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민지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니 차의 조수석 쪽 문에 손톱만 한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살짝 벗겨진 아주 미세한 상처였어요. 이게 다야? 나는 또 뭐라고. 이 정도 흠집은 괜찮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뭘 그러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이 얼마나 아끼시는 차인데. 제가 주차하다가 실수로 그만. 정말 죄송해서 어떡해요. 수리비는 제가 전부 물어낼게요. 민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게 사과했습니다. 아들 지석이도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아내를 거들었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옆에서 잘 봤어야 했는데. 됐다. 너희들 몸 안 다쳤으면 그걸로 된 거야. 이만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얼른 들어가서 쉬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들을 다독여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찝찝함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민지답지 않은 과한 반응도 마음에 걸렸고 무엇보다 그 작은 흠집이 꼭 누군가가 일부러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낸 것처럼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차고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 동안이나 그 흠집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불행을 예고하는 흉터처럼 그 작은 상처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를 깨뜨리며 울린 전화 한 통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폭풍의 시작을 알렸으니까요. 한명숙 씨 되십니까? 경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라는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경찰서에 불려갈 일이 뭐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한명숙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한명숙 씨 명의의 차량이 뺑소니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서요.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한번 나와주셔야겠습니다. 네, 뺑소니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며칠 동안 집 밖에 나간 적도 없는데요. 지난밤 10시경 강원도 국도에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용의 차량으로 선생님 차가 지목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셔서 들으시죠. 경찰은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통보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은 분명 며느리 민지가 제 차를 끌고 봉사활동을 간다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이나 이어진 뒤에야 민지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가, 너 혹시 강원도 갔던 날 밤에 무슨 일 없었니?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다거나 하는 일 말이다. 제 다급한 목소리에 민지는 잠이 확 깼는지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사람을 쳐요? 아니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그날 밤에 내 차가 뺑소니 사고를 냈다고.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냐? 어머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저는 그날 봉사활동 마치고 팀원들이랑 저녁 먹고 바로 숙소로 들어갔는걸요. 운전은 그 이후로 한 적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에요? 민지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치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자기는 정말 결백하다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지의 반응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찰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를 용의자로 지목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아들 지석이를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의 교통조사계 사무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 앞에 사고 현장 사진 몇 장과 피해자의 진술서를 내밀었어요. 피해자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당시 충격으로 차량 번호 전체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차종과 색상 그리고 번호판의 일부 숫자가 선생님 차량과 일치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정말 아닙니다. 그날 차는 제 며느리가 운전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님, 아니 며느님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며느님은 저녁 식사 이후에는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날 밤 잠시라도 차를 운전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날 한 발짝도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걸 보시죠. 형사가 제게 내민 것은 사고 현장 근처의 방범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운전자의 얼굴은 식별이 불가능했지만 제 차와 똑같이 생긴 차량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습니다. 블랙박스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고장이 났는지 사고 시각을 전후한 영상이 전혀 녹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우연히 겹칠 수가 있을까요? 모든 정황이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는 제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들 지석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거운 표정으로 땅만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민지가 달려와 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정말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그래, 나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이제 어떡하면 좋으냐?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잠자코 있던 아들 지석이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냐? 혹시 정말 혹시인데요. 최근에 자꾸 뭘 깜빡깜빡 잊어버리시거나 했던 말을 또 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석아,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를 의심하는 거냐?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죠. 연세도 있으시니까. 어쩌면 어머니가 잠깐 운전하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평생을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이 나를 잠재적 치매 환자 취급하며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본 민지가 다급하게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어머님께 실례잖아요. 아니, 나는 그냥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 보자는 거지. 지금 상황이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잖아. 그래도 어떻게 어머님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민지는 오히려 제 편을 들며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들을 쿡 찌르던 그 손짓과 잠깐 스쳐 지나간 그 미묘한 눈빛 교환을요. 저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아들은 미끼를 던지고 며느리는 제 편을 드는 척하며 제게서 신뢰를 얻어내려는 수작이었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민지는 매일같이 제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은 초기 치매도 약으로 다 관리할 수 있대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봐 드릴게요. 아들은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검사 한번 받아봐요. 혹시 모르잖아요. 만약 정말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해야죠. 합의금도 마련해야 하고요. 합의금. 결국 그들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저를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늙은이로 몰아서 제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뺑소니 사고는 그저 모든 계획을 위한 시작에 불과했어요. 피해자 쪽에서 합의금으로 1억을 달라고 한대요. 그렇게 큰 돈이 지금 우리한테 어디 있어요.
어머님, 아무래도 어머님 명의로 된 상가를 처분해서 합의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민지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내 건물을 팔라고?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해요? 사람이 다쳤다잖아요. 그리고 모든 증거가 어머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어머님 감옥 가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어머님을 지켜드리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마치 저를 위하는 것처럼 소리쳤지만 그 눈에는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감도장이 어디에 있는지, 부동산 서류는 어디에 보관했는지 집요하게 캐묻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치밀하고 악랄한 음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내 자식이라 믿었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가 부득부득 갈렸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니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똑똑히 두 눈으로 확인하고 니들이 파놓은 함정에 니들이 직접 빠지게 만들어주마. 지옥이 어떤 곳인지 내가 아주 처절하게 느끼게 해줄 테니.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을 건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제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겉으로나마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속내를 숨긴 채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병원에 가자,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이전처럼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연약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늙은이의 역할을 맡기로 한 겁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예약해뒀어요. 같이 가요, 네. 민지가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힘없이 대답했어요. 내가 왜 병원에 가야 하니?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저희가 더 힘들어요. 그냥 검사만 한번 받아보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걸까? 내가 운전을 했던가? 저는 일부러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제 연기에 아들 지석이의 얼굴이 순간 환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녀석, 제가 정말 기억을 잃었다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라도 괜찮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다. 머리가 너무 아프구나. 그날 밤 일이 안개처럼 뿌옇기만 해. 내가 너희에게 차를 빌려준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뒤는 도무지. 저는 이마를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제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저를 부축하며 민지와 눈짓을 교환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계획대로 되고 있어라는 만족감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가 될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테니. 저는 그들의 감시 속에서도 몰래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십 년간 알고 지낸 형사로 일하다 퇴직한 오랜 친구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는 전화기 너머로 길게 한숨을 쉬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수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이건 단순한 뺑소니 사건이 아니야. 네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사기극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블랙박스도 고장났고, 목격자도 없고, 증거가 없으면 만들어야지.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일단 그 피해자라는 놈부터 만나봐. 직접 만나서 그놈의 얼굴과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해둬. 그리고 절대로 네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는 지금처럼만 행동해.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불쌍한 늙은이처럼 말이야. 그게 그놈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친구의 조언은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과일 바구니 하나를 사들고 피해자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내가 정말 사고를 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러 간다고 둘러댔지요. 그들은 제 말에 아주 만족스러워하며 병원까지 저를 태워다 주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던 젊은 남자가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다리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색은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혈색이 좋았어요.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팍 찌푸리더군요. 누구세요? 제가 그 사고 차량 주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저는 일부러 말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남자의 눈빛이 순간 교활하게 빛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 그 할머니. 이제야 나타나셨네. 사람이 다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사과 한번 하러 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몸은 좀 어떠신가요? 어떠냐고요? 밤마다 쑤시고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남자는 앓는 소리를 하며 엄살을 부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고통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돈에 대한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저는 그의 얼굴과 목소리, 말투 하나하나를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이놈은 분명 전문 사기꾼이거나 민지와 한패인 녀석이 틀림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다음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흥신소를 운영하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유독 예뻐했던 똑똑하고 믿음직한 아이였어요. 상철아, 나다. 네 도움이 좀 필요하구나. 저는 조카에게 병원에서 만난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그놈의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며느리 이민지와의 관계도 함께 알아봐 달라고 했지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알아봐 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모. 제가 누굽니까? 이 바닥 전문가 아닙니까? 며칠 안에 저놈이 아침에 뭘 먹고 밤에 무슨 꿈을 꾸는지까지 싹 다 알아내 드릴게요. 든든한 조카의 목소리를 들으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를 잡기 위한 덫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모두 잠든 시간을 틈타 저는 조용히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초소형 녹음기와 GPS 추적기를 제 차 안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했습니다. 이제부터 저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와 저 차의 모든 움직임은 고스란히 제 손안에 기록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지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가, 아무래도 내가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구나. 어제 그 사람을 만나고 오니 내가 정말 죄를 지은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무겁다. 제 말에 민지의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당장 병원 예약할게요. 그래. 그리고 병원 가는 길에
은행에도 좀 들러야겠다.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마련하려면 적금을 깨야지. 네가 좀 도와다오. 민지는 제 말에 거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저는 그런 민지를 태우고 일부러 제 차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민지는 신이 나서 제잘거렸습니다. 어머님, 진작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괜히 마음고생만 하셨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고집이 너무 셌지.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되죠. 합의만 잘 되면 어머님 감옥 가실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릴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제 귀에는 민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차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작은 녹음기가 우리의 대화를 잘 담고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지요. 병원에 도착해서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며 일부러 횡설수설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가끔 여기가 어딘지 헷갈린다고. 의사는 제 말을 심각하게 받아 적으며 몇 가지 검사를 권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꼬리를 드러낼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물은 이미 던져졌고 물고기들이 스스로 그물 안으로 헤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던져놓은 뺑소니범이라는 굴레와 치매 노인이라는 모욕적인 낙인 속에서 저는 조금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더없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지요.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도 있었지만 교활하고 이기적인 아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상대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방식으로 그들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을 놓아야 하는 법이지요. 지금의 제게 아들 지석이와 며느리 민지는 그저 제 인생을 망치려 드는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학생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해줄 참이었습니다. 아주 혹독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수업을요.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부서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아들에 대한 마지막 모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며느리에게 속고 있는 것뿐이라고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과 행동은 제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패입니다, 어머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고 그 분노는 제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십 년 지기인 옛 친구 박영철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경찰서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형사로 일하다 몇 해 전 명예퇴직을 했지요. 지금은 작은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며 소일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역 시절 독사라고 불릴 만큼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을 가진 친구였기에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늦은 밤 저는 영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게, 박 형사. 잘 지내는가? 어이구, 교장 선생님 아니신가? 이 밤중에 웬일이시오?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영철이는 제 전화를 반가워하면서도 의아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사적인 일로 먼저 연락하는 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긴 서두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지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학이 넘어 영철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놈이랑 며느리년이 합세해서 자네를 치매 환자로 몰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 이 말인가? 아마도 그런 것 같네. 내 입으로 말하기도 참담하지만. 이런 천하에 벼락 맞을 놈들을 봤나? 내가 형사 생활 30년 하면서 별의별 인간들 다 봤지만 제 어미 등쳐먹으려는 놈들만큼 추악한 것들은 없었어.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놈들한테 억울하다고 소리라도 질러봤소? 아니, 그 반대로 하고 있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정신 나간 늙은이 행세를 하는 중이지. 제 말에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영철이는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한명숙은 한명숙이야. 평생을 범생이처럼 살더니 이럴 땐 아주 여우처럼 머리가 돌아가는구만. 아주 잘하고 있소. 지금처럼만 하시오. 그게 그 오만한 것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일단은 지금처럼 계속 연기를 하시오. 그놈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척하면서 시간을 버는 거야. 병원에 가자면 가고 검사를 받자면 받으시오. 그러면서 그놈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기록해둬. 녹음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모든 게 나중에 증거가 될 테니. 알겠네. 그리고 그 피해자라는 놈, 그놈이 이 사건의 가장 약한 고리일 가능성이 높아. 내가 사람을 붙여서 그놈 뒷조사를 싹 해보겠네. 아마 며느리라는 년하고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을 거야.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 고맙네, 영철아. 이 은혜는 꼭 갚겠네. 은혜는 무슨, 우리 사이에. 대신 나중에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아주 비싼 술 한 잔 사시오. 그 못된 것들 콩밥 먹이는 안주 삼아서 아주 맛있게 마셔줄 테니. 영철이와의 통화는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저들의 무대를 제 무대로 만들어갈 차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연기는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했고 식사를 할 때는 수저를 떨어뜨리거나 국을 엎지르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정말? 민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행주를 가져와 식탁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빠져서. 정말. 제가 못 살아. 이러니 저희가 어떻게 어머님을 혼자 두겠어요. 얼른 병원부터 가보셔야 한다니까요. 지석이는 우리 아들은 어디 갔니? 아침부터 보이질 않는구나. 저는 일부러 아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바로 제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아들을 못 본 척하면서요. 지석이는 제 말에 밥숟가락을 내려놓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저에 대한 걱정보다는 귀찮음과 짜증이 더 역력하게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저 여기 있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안 보이세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내가 정말 정신이 없나 보구나. 저는 머리를 감싸쥐며 자책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이제 정말 때가 되었다는 듯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그 오만한 눈빛을 마주하며 저는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 마음껏 나를 동정하고 비웃어라. 니들이 나를 더 한심하게 여길수록 니들의 목을 죄는 올가미는 더욱 단단해질 테니. 저녁에는 일부러 거실을 서성이다가 값비싼 도자기를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아들 내외가 안방에서 뛰쳐나왔지요.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내가 발을 헛디뎌서. 산산조각 난 도자기 파편과 망연자실한 표정의 저를 번갈아 보던 민지는 더 이상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어머님께 선물하신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깨뜨리시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주저앉아 울먹였습니다. 물론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거짓 울음이었지요. 제 비참한 연기를 지켜보던 아들 지석이가 마침내 결심한 듯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일 당장 어머니 모시고 한정치산 선고 신청하러 법원에 가야겠어.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어. 한정치산. 제가 기다리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제 모든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 마지막 선전포고였지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가는 것을 애써 감추었습니다. 드디어 니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카 상철이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뒷조사를 부탁했던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나왔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아들 내외 몰래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가 상철이를 만났습니다. 상철이는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모, 빙고예요. 이놈, 이름은 차민준이고 나이는 32. 이모님 며느리 이민지랑 같은 고향 출신의 고등학교 2년 선후배 사이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 또 다른 건? 더 확실한 게 있죠. 이놈 정가가 아주 화려해요. 사기공갈 등 아주 질이 안 좋은 놈이에요. 최근에는 불법 노름에 빠져서 빚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상철이가 내민 서류에는 차민준이라는 남자의 사진과 함께 그의 과거 행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병실에서 만났던 그 교활한 눈빛의 사내와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상철이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작은 사진 몇 장을 더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이모님이 사고 나기 일주일 전 두 사람이 시내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을 제가 확보한 거예요. 보세요. 아주 다정해 보이죠? 사진 속에는 민지와 차민준이 마주 앉아 웃고 떠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지요. 고맙다, 상철아. 정말 큰일 해줬다. 모려, 이모. 그런데 이 정도 증거만으로는 저것들을 한 번에 보내버리기엔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저것들이 그냥 아는 선후배 사이라고 발뺌하면 그만이거든요. 뭔가 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한데. 걱정 마라. 그 한 방은 내가 지금 만들고 있으니 너는 계속해서 저 두 사람의 뒤를 밟아줘. 혹시라도 둘이 또 만나는지 돈이 오고 가는 건 없는지 전부 다 파악해줘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모. 저만 믿으세요. 상철이를 돌려보내고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은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돈이 필요한 며느리가 돈이 급한 고향 후배를 끌어들여 보험 사기극을 꾸민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아들은 방관자이거나 혹은 적극적인 동조자였을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입으로 직접 범행을 자백하게 만드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럴 수단이 있었지요. 바로 제 차에 설치해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차고로 내려가 녹음기를 수거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민지가 친구와 통화하며 명품 가방 이야기를 하는 것,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소리 같은 시시콜콜한 것들 뿐이었지요.
저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심장을 뛰게 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상대방의 목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차민준, 그놈이 틀림없었습니다. 뭘 믿고 기다려. 지금 병원 생활도 지겨워 죽겠는데. 약속이랑 다르잖아. 일이 이렇게 쉽게 끝날 줄 알았으면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지.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시끄럽고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 그 할망구가 거의 다 넘어왔으니까. 내일 모레 법원에 가서 도장만 찍으면 이 모든 게 다 우리 차지가 된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픈 연기나 똑바로 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민지는 전화를 끊고는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멍청한 놈. 자기가 머리 좀 썼다고 생각하겠지. 푼돈이나 쥐어주고 떼어버리면 그만인 것을.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계획과 서로를 향한 불신까지도요. 저는 파일을 여러 곳에 복사하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이 녹음 파일은 그들의 목에 걸릴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될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관찰만 하고 오지는 않을 참이었습니다. 뱀의 아가리 속으로 제 손을 직접 집어넣어 볼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또다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차민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들 내외가 저를 데려다 주었지요. 제가 병실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차민준은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또 오셨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으니까 그만 좀 오세요. 자꾸 찾아오시는 거 부담스러워요. 미안합니다. 그래도 죄 지은 마음에 저는 그의 침대 옆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침대 위로 밀어 넣었어요. 이게 뭡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진 돈을 좀 털어서 급한 대로 쓰시라고요. 합의금은 우리 아들 녀석이 집을 팔아서라도 마련한다고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봉투 안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말에 차민준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돈에 굶주린 하이에나의 눈빛이었지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못 이기는 척 봉투를 집어 자신의 베개 밑으로 숨겼습니다. 정말 이러실 것까지는 없는데. 할머니 사정도 딱해 보이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받겠습니다. 대신 합의금은 확실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 민지 말입니다. 그 아이도 고생이 많지요. 혹시라도 그 아이가 찾아와서 무슨 부탁 같은 걸 하더라도 너무 매정하게 대하지는 말아주세요. 저 때문에 고생하는 착한 아이니까요. 저는 일부러 민지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제 말을 듣는 순간 차민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며느님이요? 내가 그쪽 며느님을 왜 만납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아, 그랬나요? 하긴,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럼 푹 쉬세요.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민주는 아마도 제 마지막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제가 왜 그의 앞에서 며느리의 이름을 꺼냈는지,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그들의 견고해 보이던 관계에 어떤 파문을 일으키게 될지를 말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조카 상철이가 보내온 사진과 제 손에 들린 녹음 파일, 그리고 병원에서 본 차민준의 탐욕스러운 눈빛. 모든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민지는 돈 때문에 고향 후배를 끌어들였고 그 후배는 자신의 정과 기록과 빚을 숨긴 채 며느리의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지석이는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혹은 더 깊이 관여해 있었겠지요. 참으로 완벽한 삼각 공조였습니다. 며칠 뒤 조카 상철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더군요. 이모, 대박이에요. 차민준, 그놈이 어젯밤에 몰래 병원을 빠져나가서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누구냐? 이모님 며느리요. 두 사람이 한적한 공원 주차장에서 만나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 보였어요. 상철이는 제게 멀리서 찍은 듯한 사진 몇 장을 더 보내주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민지는 팔짱을 낀 채 차민준을 쏘아보고 있었고 차민준은 무언가 억울하다는 듯 필사적으로 변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돈 문제로 다투는 것 같았어요. 이모님이 병원에서 주고 오신 그 돈 봉투, 그것 때문에 뭔가 일이 꼬인 게 아닐까요? 상철이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제가 던진 미끼를 차민준이 덥석 문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민지에게 약속했던 돈의 일부를 먼저 받은 셈치고 민지에게는 그 사실을 숨겼겠지요. 그러다 제 입에서 민지의 이름이 나오자 자신들의 관계가 탄로날까봐 덜컥 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민지를 만나 자초지종을 따졌을 테고 민지는 계획에 없던 돌발 상황에 분노했겠지요. 그들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그날 밤 제 차의 녹음기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는 그날 밤 차민준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누군가와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 죽겠네. 그 멍청한 놈이 일을 다 망치게 생겼어. 민지는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그 할망구가 병원에 와서 자기한테 돈을 주고 갔다지 뭐야. 그러면서 내 이름까지 꺼냈다나 봐. 그놈은 또 거기에 쫄아가지고는 밤중에 나를 불러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난리를 치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 지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뭐, 어머니가 왜 그런 짓을. 나도 몰라. 정말 치매가 온 건지 아니면 우리를 떠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어느 쪽이든 기분 더러운 건 마찬가지야. 당신 어머니 생각보다 보통이 아니라니까. 어쨌든 차민준 그놈은 내가 잘 구슬려 놨으니까 걱정 마. 대신 우리 계획을 좀 앞당겨야겠어.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몰라. 당신 내일 당장 법원 가서 서류 접수해. 모레 아침 일찍 어머니 모시고 바로 법원으로 가는 거야. 가서 도장 찍고 모든 걸 한 번에 끝내버리자고. 알았어. 그렇게 할게. 아들은 아주 짧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명령에 복종하는 충실한 하수인처럼 보일 뿐이었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은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 모든 범죄의 공범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해졌으니까요. 이제 제게 남은 마지막 미련한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져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민지는 제게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을 이대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또 어머님을 잘 보살펴드리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좀 밟아야 할 것 같아요. 법적인 절차라니?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법원에 가서 서류에 도장 몇 번만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재산 관리는 저희가 알아서 해드릴 거고요. 어머님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시기만 하면 돼요. 마치 제게 큰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얼굴이 역겨웠습니다. 제 옆에 앉은 아들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지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하려무나. 나는 이제 아무 힘도 없다. 제 대답에 민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민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심판의 서막이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민지는 외출 준비를 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저녁 식사 전에는 들어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민지가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차고로 내려가 차에 설치해 두었던 녹음기와 GPS 추적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제 휴대폰으로 민지의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GPS가 가리키는 방향은 민지가 말했던 시내가 아니었습니다. 차는 점점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며칠 전 차민준과 만났던 바로 그 공원 주차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또 만나고 있구나.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만남은 이전과는 무언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상철이가 보내온 실시간 사진 속에서 민지는 차민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받아든 차민준은 아주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들이 주고받은 것이 무엇인지 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작은 그날 밤 제가 확인한 녹음 파일을 통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또 다른 인물의 목소리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차 안에는 아들과 며느리 단둘이 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지석이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자기야,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내일 아침에 도장만 받으면 돼. 정말 아무 문제 없겠지? 갑자기 좀 불안하네. 아들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늦은 후회일까요? 아니면 그저 탐욕에 따르는 불안감일까요? 민지는 그런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약한 소리야. 당신 빚 갚아주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여기까지 와서 물을 수 없어.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차민준 그놈도 오늘 확실하게 정리했어. 입막음용으로 돈 좀 쥐어주고 각서도 받아놨으니까. 이제 그놈이 우리 뒤통수 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각서.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민지는 차민준에게 돈을 주며 이번 일에 대해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민지의 혼잣말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멍청한 놈. 그 각서가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는 휴지 조각인 줄도 모르고 나중에 뒤통수는 내가 칠 건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지는 처음부터 차민준을 이용하고
버릴 생각이었던 겁니다. 차민주는 그저 쓰고 버리는 장기말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민지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장기말도 궁지에 몰리면 왕을 물어뜯을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곧바로 조카 상철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상철아, 지금 당장 차민준이라는 놈을 만나야겠다. 내가 너에게 보낸 녹음 파일, 그걸 들고 가서 그놈에게 들려줘라. 그리고 내 말을 그대로 전해. 한명숙 여사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이대로 이민지에게 뒤통수 맞고 버려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걸 자백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선택은 내 몫이라고. 알겠습니다, 이모. 바로 움직일게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아침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벌어질 마지막 연극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연극의 마지막 장면은 법원의 서류 접수 창구가 아니라 경찰서의 조사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지는 아침부터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마치 큰 상이라도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아들 지석이는 여전히 어두운 표정이었지만 민지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늦으면 안 돼요. 민지가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느릿느릿 움직이며 마지막까지 혼란스러운 늙은이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그래, 가야지. 가야 하고 말고. 이 모든 게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제 의미심장한 말의 뜻을 그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집을 나서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대는 민지가 잡았고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앉아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지요. 차가 법원을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가는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 건물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네가 한 짓, 네 입으로 직접 말해볼 생각은 없니?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마.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민지는 당황한 듯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이민지 씨 휴대폰 아니에요? 나 차민준이에요. 이민지, 너 지금 어디야? 차민준의 목소리에 운전대를 잡은 민지의 손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차가 순간 비틀거렸지요. 네가 어떻게 내 번호를... 시끄럽고 너 나한테 사기쳤지? 야, 내가 다 들었어. 네가 나를 어떻게 이용하고 버릴 생각이었는지. 저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차민준의 목소리를 들으며 백미러에 비친 민지와 아들의 얼굴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마치 종이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터져나오는 차민준의 고함 소리는 좁은 차 안을 가득 메우고도 남아 밖으로 터져나갈 것만 같았지요. 며느리 민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운전대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금방이라도 부서져 버릴 것처럼 보였어요. 아들 지석이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저와 제 휴대폰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이민지, 듣고 있어? 이 사기꾼 같은 거사.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당장 안 나타나면 내가 니들 시어머니한테 가서
다 풀어버릴 거야. 아니,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서 다 자백해버릴 테다. 차민준의 목소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차 안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지요. 저는 그 정적을 깨고 아주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었겠지. 저게 바로 니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무너지는 소리다. 어머님, 그게 저건 다 오해예요. 저 사람이 돈 뜯어내려고. 민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 내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더냐? 저는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 안에는 며칠 전 민지가 차민준과 통화하며 합의금을 분배 문제로 다투던 내용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아들 지석이와 함께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던 대화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민지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니들이 나를 너무 얕봤다. 평생을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온 나를 그저 힘없고 정신 나간 늙은이로만 봤지. 니들의 그 오만함이 바로 니들의 발목을 잡은 게야. 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으로 보이는 법원 건물을 손으로 가리켰지요. 이제 어쩔 셈이냐? 이대로 저곳으로 가서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을 테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실토하고 용서를 빌 테냐?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다. 제 말에 민지는 대답 대신 갑자기 차의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차가 도로 위를 위태롭게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들 지석이가 겁에 질려 소리쳤지요. 민지야,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차 세워. 싫어.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대로 법원까지 가면 돼. 가서 도장만 찍으면 이 모든 건 다 우리 것이 된다고. 민지는 거의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가여웠지요.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다음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 창밖만 보며 벌벌 떨고 있는 아들의 손을 툭 쳤습니다. 지석아, 네 어머니, 엄마가 밉니까? 제 예상치 못한 질문에 아들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아주 약간의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 엄마는 평생을 너 하나만 보고 살았다. 네가 아프면 밤새 네 옆을 지켰고 네가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그런데 너는 겨우 저 여자 말 몇 마디에 그 모든 세월을 배신하고 내 어미를 나락으로 밀어 넣으려 했어.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믿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 너에게 마지막으로 묻는 게야. 너 정말 이대로 내 어미를 버릴 테냐?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차분해서 제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어요. 아들은 제 눈을 피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은 마침내 운전대를 잡은 민지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어머니께 용서를 빌자. 응? 비켜. 이거 안 나? 다 와가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제 오랜 친구 박영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출발하게. 짧은 문자를 보낸 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할 배우들이 무대 뒤에서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필사적인 저항에 결국 민지는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지석이는 뒷좌석 문을 열고 뛰쳐나가 길가에 주저앉아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지요. 저는 그런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잠시 후 어디선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제 차를 둘러싸고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영철이었습니다. 영철이는 제 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울고 있는 민지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민지 씨 사기 및 무고, 존속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제야 민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이게 어떻게 된? 민지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여자 경찰 2명이 다가와 민지의 양팔을 붙잡고 차에서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난 죄 없어. 저 할망구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여보, 나 좀 살려줘. 하지만 길가에 주저앉아 있던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일 뿐이었습니다. 영철이는 제게 다가와 괜찮으시냐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저 역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지요. 모든 것은 제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진짜 무대는 바로 저희 집 거실이었으니까요. 경찰서에서 간단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저는 아들 지석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오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은 사람처럼 넋이 나간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는 낯선 중년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바로 민지의 부모님, 제 사돈들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을 해둔 것이었지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가족 식사가 있으니 꼭 좀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무슨 일인지는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민지가 붙잡혀갔다고. 사돈 안쪽 민지의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사돈 내외는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제 오랜 친구 영철이와 조카 상철이가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한쪽 벽에는 대형 텔레비전이 정적 화면을 띄운 채 켜져 있었지요. 저는 사돈 내외를 소파에 앉히고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들 지석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장 구석진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사돈들을 이곳에 모신 이유는 그동안 우리 집에서 벌어졌던 아주 추악하고 끔찍한 연극 한 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말에 사돈 내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상철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상철이는 익숙한 솜씨로 노트북을 텔레비전과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거실의 대형 화면에 첫 번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민지와 차민준이 카페에서 다정하게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이 남자는 차민준이라고 합니다. 땡땡 주식회사의 유능한 대리라고
우리 민지가 제게 소개를 했었지요. 하지만 실상은 사기전과 칠범에 현재 불법 노름빚에 쫓기고 있는 백수입니다. 제 설명에 사돈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화면은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지와 차민준이 한적한 공원 주차장에서 만나는 모습, 민지가 차민준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들이 차례대로 화면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고향 선후배 사이더군요. 그리고 제게 뺑소니 누명을 씌우고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주 치밀한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사부인, 이게 도대체 무슨... 우리 민지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무슨 오해가... 사돈 바깥 양반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상처리는 사진 대신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거실에는 차 안에서 녹음된 민지와 차민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합의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일이 성공하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민지와 아들 지석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버릴 계획을 세우는 대화까지 모든 것이 공개될 때마다 사돈 내외의 얼굴은 충격과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두 분께서 금이야 오기야 키운 고명딸이 지난 몇 달간 제 등 뒤에서 어떤 칼을 갈고 있었는지를. 민지의 어머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던 아들 지석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송서방, 이게 다 사실인가? 자네 정말 우리 민지랑 같이 이런 끔찍한 짓을 꾸민 게야. 지석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무언의 자백과도 같았지요. 모든 것을 알게 된 사돈 바깥 양반은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허망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딸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가 죄인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의 정적을 깨고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민지가 집 안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영철이가 미리 손을 써둔 모양이었습니다. 민지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 아니야. 저 할망구가 나한테 누명 씌우는 거야. 저것들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민지의 부모님은 딸의 얼굴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민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울고 있는 지석이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도 말 좀 해봐.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 응, 어서 아니라고 말해. 하지만 지석이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지의 눈에 서렸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민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허탈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악마의 소리처럼 거실을 섬뜩하게 채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의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연극 잘 보셨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는 사돈들께서 결정하셔야 할 겁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도의적으로 두 분의 딸이 저지른 죗값을 어떻게 치르게 할 것인지 오늘 밤 안에 결정해서 제게 알려주십시오.
만약 내일 아침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저는 제 방식대로 모든 것을 처리할 겁니다. 자비는 없을 겁니다. 제 말을 끝으로 영철이는 경찰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경찰들은 허물어진 인형처럼 주저앉아 있는 민지를 일으켜 집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지옥 같았던 가족 식사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집에는 저와 아들 지석이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사돈 내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돌아갔고 영철이와 상철이도 제게 뒷일은 걱정 말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고 아들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들이 마침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민지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사업빚이 너무 힘들어서 민지가 어머니 재산을 담보로 대출만 조금 받으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내 어미를 정신병자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에 동참했다? 내 입으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제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어머니. 아들은 제 발치에 매달려 어린아이처럼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은 강물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뜨고 바닥에 엎드린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이제 네 어머니가 아니다. 네. 아들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부로 너와 나는 모자간의 연을 끊는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너 또한 나를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너는 그저 내 인생을 망치려 했던 아내의 공범일 뿐이야.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이미 늦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수많은 기회를 너는 내 발로 걷어찼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건 네가 선택한 결과다. 그러니 온전히 네가 감당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서류 봉투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눈앞에 그 서류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내 사업 자금으로 빌려갔던 돈, 총 5억이다. 이건 내가 너에게 호의로 준 돈이 아니라 엄연히 빌려준 돈이라는 차용증이다. 내일 당장 변호사를 통해 채무 불이행으로 소송을 걸 거다. 아마 네 이름으로 남은 마지막 재산까지 전부 압류가 되겠지. 아, 물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도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조만간 명도 소송장도 받게 될 게다. 길바닥에 나앉기 전에 미리 방이라도 알아봐 두는 게 좋을 거야. 아들은 제가 내민 차용증을 보고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머니, 제발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그 말 그대로 너에게 돌려주마. 너는 내 어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니?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송지석이라는 이름은 이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들의 절규와 통곡 소리가 한참 동안이나 이어졌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동정심도 연민도 끓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정리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만나 민지와 지석이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모두 위임했습니다. 민지에 대해서는 사기, 무고, 협박 등 가능한 모든 죄목을 적용해 최고 형량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합의나 선처는 일절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지요. 그리고 아들 지석이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근거로 한 채무불이행 소송과 아파트 명도 소송을 즉시 진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단호한 태도에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제 뜻에 따라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인생을 좀먹던 암세포를 드디어 도려내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를 변호사에게 위임한 뒤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암세포는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야 재발하지 않는 법이지요. 저는 조카 상철이에게 며느리 이민지의 과거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분명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역시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상철이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내어 제게 보고했습니다. 민지는 결혼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남자들에게 사기를 쳤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제인 척 접근해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 임신을 핑계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했더군요. 하지만 그때마다 민지의 부모가 나서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물어주며 사건을 무마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딸의 잘못을 바로잡아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돈으로 덮기에만 급급했던 겁니다. 그러니 민지가 괴물로 자라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상철이가 찾아낸 모든 증거자료, 과거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정리해 검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민지의 이번 범행이 초범이 아닌 상습적인 사기 행각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추가 증거는 재판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사는 민지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지석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 문 앞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문 밖에서 몇 시간이고 저를 부르다 울다 지쳐서 돌아가곤 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보낸 아파트 명도 소송장이 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 달 안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지요.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아들은 거의 이성을 잃고 제 집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제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저를 버리시면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 살라고.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게 화면 속의 저 남자는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경비실에 연락해 낯선 사람이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인터폰을 껐습니다. 며칠 뒤에는 사돈내외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그 사이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딸 자식을 잘못 키운 죄입니다. 제발 우리 민지 좀 선처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사부인께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네.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분께서 지금 하실 일은 제게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닙니다. 두 분의 딸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들을 먼저 수습하시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따님 때문에 인생을 망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금처럼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돈으로 그들의 상처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저 역시 두 분의 진심을 조금은 고려해 볼지도 모르지요. 제 말은 사실상 거절이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의 잘못을 수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돈 내외는 제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는 따님이 왜 저 같은 늙은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돌아가려는 그들을 붙잡고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만만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힘없고 홀로 사는 늙은이니까 조금만 겁주고 구슬리면 쉽게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하지만 두 분의 딸은 틀렸습니다. 저는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머니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그 인고의 세월이 어머니를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님은 바로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제 말을 끝으로 사돈 내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저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 길고 지독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고 제 삶에는 기이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뒤의 고요함이라고 할까요? 제 인생을 좀먹던 두 암세포는 이제 법의 심판대와 제 소나기 안에서 각각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저 제 일상을 묵묵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의 화초에 물을 주고 직접 내린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을 봐도 온통 아들 사업 걱정, 며느리 눈치 보기에 제대로 눈에 들어오는 것 하나 없었는데 이제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하나하나 흥미롭게 읽혔습니다. 오롯이 저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주어진 것 같았어요. 물론 그 평온을 깨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민지에게서는 거의 매일같이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처음 몇 통은 뜯어보지도 않고 찢어버렸지만 그 집요함에 못 이겨 하루는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편지지는 온통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 안에는 후회와 반성 대신 교묘한 변명과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얄팍한 수작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지석 씨를 사랑했는지를요. 무너져가는 지석 씨의 사업을 보며 제가 잠시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지석 씨를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민준, 그 나쁜 놈이 옆에서 저를 계속 부추겼습니다. 저도 그놈에게 속은 피해자입니다. 어머님. 부디 어머님의 그 넓은 아량으로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평생 어머님의 종이 되어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자신은 그저 순진한 피해자였다고 강변하는 그 뻔뻔함.
심지어는 제 모성애에 호소하려는 듯 잊지도 않은 아이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만약 이곳에서 오랫동안 썩게 된다면 지석 씨의 대는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 어서 빨리 예쁜 손주 안겨드려야지요. 저를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읽을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교도관에게 연락해 앞으로 이민지라는 수감자가 보내는 편지는 모두 반송 처리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그 더러운 거짓말에 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지석이의 몰락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고 비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발송된 명도, 소송장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가압류 통지서는 아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았습니다. 한 달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마침내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던 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직접 그 꼴을 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카 상철이가 현장에 나가 모든 상황을 제게 실시간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상철이의 말에 따르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집안의 모든 가구와 집기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자 지석이는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제발 이것만은 안 된다고. 이건 자기 아내가 혼수로 해온 것이라고. 하지만 법은 냉정했지요. 세간살이들은 하나둘씩 집 밖으로 실려나와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아파트 복도에 쌓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혀를 찼다고 합니다. 어휴, 저 집 아들. 그렇게 부모 속 썩이더니 꼴 좋다. 그러게 말이야. 멀쩡한 어머니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면서 천벌 받는 거지. 한때는 동네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번듯한 청년으로 칭찬이 자자했던 제 아들은 이제 손가락질 받는 페류나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모든 짐이 밖으로 내보내지고 텅 빈 집에서 쫓겨난 지석이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많던 친구들과 지인들 중 그 누구도 아들의 곁에 남아주지 않았습니다. 탐욕이라는 성에 갇혀 스스로를 고립시킨 자의 최후는 그렇게나 외롭고 비참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제가 모습을 드러내자 저를 알아본 상인들과 이웃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드님은 잘 계시냐, 며느님이 참 곱다며 인사를 건넸을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저를 안쓰럽다는 듯 혹은 존경스럽다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늘 가던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도 어르신이 이렇게 기운 차리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쁜 것들은 다 벌받게 되어 있어요. 힘내세요. 아주머니는 제 봉투에 싱싱한 고등어 한 마리를 더 뜯어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아주머니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나오는 길, 저는 저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동정이나 연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워 이겨낸 한 사람에 대한 조용한 응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응원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며 조금 더 굳건해진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너진 것은 저들이지 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 가장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법정의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이곳에서 제 손으로 직접 이 지독한 악연의 마침표를 찍을 참이었습니다. 잠시 후 피고인석으로 들어서는 민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치소 생활에 지친 탓인지 예전에 화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아기에 가득 찬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방청석에 앉은 저를 발견하고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마주보았습니다. 내 증오와 원망 따위는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한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재판은 제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사진, 그리고 조카 상철이가 찾아낸 민지의 과거 사기 전력들은 그녀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는지를 명백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민지의 변호사는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 그녀가 남편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편치한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는 등 개인적인 사치와 향락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신의 시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한 그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반인륜적입니다. 피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 이민지에게 사기, 무고, 존속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15년. 검사의 구형이 떨어지는 순간 민지는 이성을 잃고 피고인석에서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저 할망구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민지의 입을 막고 끌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그 추악한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싼 똥을 치우지 못해 발버둥 치는 벌레 한 마리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법정이 소란스러워진 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민지는 자신의 시어머니이자 법적 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 이민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민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30대와 40대를 꼼짝없이 차가운 감옥 안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짓밟으려 한 자에게 내려진 가장 공정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변호사가 다가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차민준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그자가 당장 돈을 갚을 능력은 없겠지만 앞으로 그놈이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에 대해 우리가 가장 먼저 압류를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사모님께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할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 남은 찝찝한 가시 하나까지 완벽하게 제거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송지석 씨와의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제 자식이 아닌
그저 나무로 살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뜻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하는 것. 그것은 어미가 자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알겠습니다, 사모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썩은 가지는 더 늦기 전에 잘라내야만 나무 전체가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제 인생이라는 나무를 지키기 위해 저는 기꺼이 아픈 가지를 잘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서서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먹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며칠 뒤, 저는 아주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길고 외로운 싸움에서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두 사람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퇴직 형사 친구인 박영철과 든든한 조카 상철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해 갈비찜과 잡채, 손수 빚은 만두까지 푸짐하게 한 상을 차려냈습니다. 이야, 교장 선생님. 이게 얼마 만에 받아보는 진수성찬이요. 아주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구만. 영철이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가장 큰 갈빗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상철이 역시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으며 제게 술잔을 채워 올렸지요. 이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두 발 뻗고 편히 주무세요. 고생은 너희들이 했지. 니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아마 요양원 침대에 누워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을 게다. 에이, 무슨 말씀을요. 이모가 어떤 분인데요? 저희가 없었어도 어떻게든 다 이겨내셨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지나간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슬아슬했던 순간들, 통쾌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이야기꽃을 피우던 영철이가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은 어쩔 셈이요? 내가 듣기로는 지금 찜질방이랑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다던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봐야 하지 않겠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생각 없네. 내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는 더 이상 그 아이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이제부터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든 주저앉든 온전히 제 몫이지. 제 단호한 대답에 영철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의 유품이자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제 차를 처분한 것이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에게 차를 넘기고 돌아서는 길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족쇄를 풀어버린 것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 제 비자금을 보태 아주 특별한 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바로 집처럼 모든 시설이 갖춰진 최신형 캠핑카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이 차로 결정하신 거 맞으세요? 혼자 여행 다니시기에는 좀 크지 않을까요? 자동차 판매 직원이 의아하다는 듯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니요. 내 남은 인생을 담기에는
이 정도 크기도 모자랄 것 같네요. 새하얀 캠핑카의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저를 과거에 묶어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 차를 몰고 제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자유롭게 떠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지석이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돈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제가 평생을 봉직했던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교장 선생님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거액의 돈을 기부했습니다. 아이고, 한 선생님, 이렇게 큰 돈을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별 말씀을요. 더러운 곳에 쓰일 뻔했던 돈인데 좋은 곳에 쓰이게 되었으니 오히려 제가 더 기쁩니다. 돈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제 인생을 망칠 뻔했던 더러운 돈을 이제 막 피어나는 아이들의 꿈을 위한 걸음으로 되돌려주는 순간 저는 제 영혼이 정화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저는 이제 정말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짐을 챙겨 새로 산 캠핑카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자 아주 부드럽고 힘찬 엔진음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동쪽을 향해 핸들을 돌렸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일출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제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 이 모든 것이 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동해의 한적한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간이 의자를 꺼내 백사장에 앉았습니다. 차 안에서 직접 내린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온몸에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수평선 너머가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불덩이 같은 태양이 어둠을 뚫고 장엄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날의 서러움과 아픔이 저 붉은 태양빛에 녹아내려 정화되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 해는 저렇게 매일 다시 떠오르는 것이었다. 내 인생도 오늘 저 해처럼 다시 떠오르는 거야. 저는 그곳에서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아침에는 바닷가를 산책하고 낮에는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와인을 마셨지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을 하던 중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전국을 여행 중이라는 동갑내기 친구를 만나 며칠 동안 함께 캠핑을 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했습니다. 스쿠터 한 대로 전국 일주를 하고 있다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기도 했지요. 그들은 저를 어머니가 아닌 멋진 누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이름 석자, 한명숙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는 처음부터 제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겁니다. 잠시 길을 잃고 낯선 이에게 운전대를 빼앗길 뻔했지만 결국 저는 제 운전대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저는 남쪽의 따뜻한 도시를 향해 다시 차를 몰고 있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지난날의 상처와 눈물 대신 자유와 희망이 함께 타고 있으니까요. 제2의 인생, 그 눈부신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